여기는 대한민국 안전의 중심. 위기탈출 넘버. 자, 세 분, 첫 방송 나간 후에 주변 반응 혹시 어땠나요? 확실히 좀 보람이 있었어요.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했을 때 예. 딸과 함께 본방사수를 하면서 제가 네. SNS에 그 요령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요. 많은 엄마들이 인증하셨더라고요. 꼭 역할극을 통해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겠다고. 그리고 어땠어요, 이정미 씨? 그래도 민낯 넘버원으로 뽑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주변에서 인사 좀 자랑스러웠나 들었죠? 봐요. 네. SNS에 민낯 인증샷을 그거 올렸어요? 올렸어요. 개인기요? 제가 정말 네. 가족용 쌩얼이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단 기사가 있길래 올렸는데 네네. 문제는 내렸습니다. 왜요?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요? 정민아 이건 아니다. 아무리 방송을 위해서지만 좀 그렇지. 티냈다고. 민낯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제가 꼴찌했거든요. 걱정이네요. 시호 씨는 그때 방송 나가서 뭐 시골 출신이라고 계속 그래요? 그랬는데 동네 주민분들께서 이제 뭐 경사가 났다. 예. MC를 할 정도의 이런 이 된다 이게. 이게 된다. 아 된다. 저희가 이제 언어의 장벽을 좀 넘어서서 정말 또 새로운 분들이 또 오시니까 그만큼 또 기대감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네네. 자, 오늘은요, 어떤 MC가 넘버원, 그리고 넘버 꽝이 될지 기대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이번 주 위기탈출 넘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부터 공개해 주세요. 바쁜 일상만큼이나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자동차들. 그 도로 한가운데 가장 안전해야 할 하얀 공간. 하지만 매년 약 400명이 사망하고 12,000여 명이 부상을 입는 등 위험천만한 사고가 발생하는 이곳. 어떡해. 그래서 준비한 이번 주제는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누구나 하루에 한 번쯤 이용하는 횡단보도. 과연 이곳에 어떤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국내 수도권 지역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횡단보도 세 곳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먼저 3위는 성북구의 한 주민센터 앞 횡단보도. 주민센터 앞이요? 지난 3년간 60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유동인구가 많은가 봐요. 그런가 봐요. 파란불인데도 많이 불구하고 건너시네요. 자동차들이 횡단보도 안으로 떡하니 들어와 있는 모습. 왜 저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행을 하는 와중에도 저렇게 좌회전 꼬리를 차량들이 부딪혀요. 횡단보도 안쪽으로 슬금슬금 머리를 들이밉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동차 사이를 피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횡단보도인지 도로인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인데 복잡한데? 횡단보도의 길이가 유독 긴 이곳. 신호가 거의 끝나가는데도 사람들은 뒤에서 길을 건너려 하는데 근데 이게 횡단보도라고 사실 그러다 보니 안심하신 차도를 거거든요. 가로지는 건 기본. 움직이는 자동차 사이로 미하게 길을 건너는데요. 많이 가요. 아유, 오토바이까지.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어도 전혀 하지 않는 모습. 저거 봐요. 유턴 구역도 아닌데 유턴하고. 그러다 보니 아찔한 사고의 순간이 하루에도 수없이 이어집니다. 사실 파란불인데 지나가는 차들도 참 문제긴 해요. 이게 이제 횡단보도 파란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 통과를 합니다. 차 사이로 그냥 무작정 건너다 보니까 빨리 가려다 보니까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로로 다들 건너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횡단보도 사고 지역 2위는 지난 3년간 총 71건의 사고가 발생한 청량리역 교차로. 그럴 것 같아요. 왕복 8차선 도로인 이곳엔 이곳이 횡단보도 여의도와 좀 중간에 비슷한 버스 상황이에요. 환승센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진짜 비슷하네요. 저기 복잡하죠. 정류장으로 인해 횡단보도의 거리가 짧게 나뉘어 있다 보니 누구나 스스럼 없이 무단 횡단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어르신들이 좀 많이 다니시는 구역이에요. 빨간불에도 아무렇지 않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무단 횡단 금지라는 경고 표지판이 무색할 정도로 무단 횡단이 일상화돼 있었는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어떨까요? 바로 옆에 버스가 다가와도 좌우를 전혀 살피지 않는 사람들. 여긴 있어야 되지 않나? 본인들을 위한 안전. 아예 달리는 버스를 향해 돌진하기도 하는데 버스가 왔으면 더 빨리 달리죠. 이럴 때 만약에 시야가 이번에는 가리면 진짜 건너편 정류장에 위험해요. 버스가 도착하자 일단 뛰고 보는 사람들.
이곳에서 신호등은 무색함 그 자체입니다. 신호는 안 되는데. 횡단보도 거리도 작고 그리고 차도 많이 안 다니니까 그냥 저도 무의식적으로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횡단보도는 짧은데 비해서 신호가 길고 그래서 건너면 나도 따라 건너. 마지막으로 수도권 횡단보도 사고지역 1위 바로 서울 마포구의 한 횡단보도인데요. 겉보기엔 평온해 보이는 이곳이 왜 사고지역 1위일까요? 그러게요. 좀 깔끔해 보이긴 하는데. 횡단보도의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자 길을 건너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런데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C자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도로를 굉장히 왕복 깔끔한데. 8차선 도로를 아무렇지도 않게 누비는 사람들. 횡단보도 옆에 떨어져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곧장 가로질러 가기 위해서였는데 버스 정류장이 횡단보도 사이에 바로 옆에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어도 위험한 차도를 선택하는 사람들. 비 오면 좌우로 또 그리고 건널 때 잘 안 보세요. 또. 주위를 살피시면서 보세요. 아유, 의상까지 깊게 눌렀으면서 위험한데. 심지어 눈앞에 자동차가 움직여도 건너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남일 같지가 않아. 게다가 빨간불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아슬아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길이가 길어서 그런 거예요. 이 또한 엄연한 무단횡단인데요. 약 3시간 동안 관찰한 결과 무단횡단을 한 사람은 약 350여 명.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려고요. 바쁘다 보니까 그러겠죠. 시간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차대도 없고 그러면 이제 쉽게 생각하죠. 횡단보도 사고 다발 지역 3곳을 모두 관찰해본 결과 다저 지역에 운전자뿐만 아니라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이에요. 보행자의 부주의한 행동 또한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또 많은 사람들이 횡단보도의 한 가지 안전 수칙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녹색 전멸등 신호를 무시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은 녹색 전멸등의 뜻을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빨리 건너가라는 뜻 아니에요? 이제 빨간불이 되니까 빨리 뛰어가라는 뜻 아닌가요? 그냥 이렇게 이제 녹색 뿌리니까는 건너라. 근데 깜빡이면은 좀 더 서둘러라. 다들 저렇게 생각. 녹색 전멸등의 뜻은 바로 보행자 횡단 금지, 그니까. 길을 건너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아 금지예요. 근데 저때 안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녹색 전멸등에 건너는 것이 위법한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에 진입한 사람은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다시 되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녹색 전멸등에 무리하게 진입했다가 빨간불로 바뀌어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이거 중요하네요.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인 만큼 대부분 100%의 가실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보행자에게 약 20% 이상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행 중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실험해봤습니다. 운전을 하던 중 어린이 마네킹이 횡단보도에 갑자기 뛰어들 때 반대로 횡단보도에 천천히 진입할 때 그 차이를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함께할 실험에는 황해에서 온 개그맨 정찬민 씨, 와, 이다 오셨어요? 제가 당황했어요. 아, 도대체 오늘 뭔데 이쪽으로 부른 겁니까, 저를? 그냥 평소 운전하시는 대로 오늘 운전하시면 돼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운전만 하라고요? 네. 운전시키려고 여기까지 불렀어요? 강화까지? 홍대에서? 알겠습니다. 이상한데? 이런 실험한다 그래서 많이 당황하셨어요? 저분한테 너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 채 자동차에 오르는 찬민 씨. 실제 차도 되게 안전한 실험을 위해 운전 조교가 동승했습니다. 자, 차 출발하겠습니다. 운전
경력 10년 차인 찬민 씨. 되게 여유로운 모습인데 가볍게 코너를 돌아 횡단보도를 향해 진입하는 순간 천천히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마네킹. 발견 즉시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하는데 다행히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제동 성공. 들어오니까 안전거리가 확보가 돼요. 그리고 어쨌든 멈출 수 있었어요. 횡단보도 앞에서 더 서행해야 아니 말을 안 해주고 또. 진짜 미니칸 죽겠네 진짜. 와. 근데 이 정도는 진짜 제가 운전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항상 안전운전합니다. 절대 사고 안 납니다. 그럼 한 바퀴만 더 돌아볼게요. 한 바퀴 장담하시는데요? 더요? 한 번 더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이제 곡선을 깔고 있는. 알겠습니다. 좀 예측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알고 하면 더 조심할 거 아니에요? 시간이 될까요? 그 횡단보도에서 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야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 진짜. 진짜 많이 당황했어요. 오 많이 당황했어요 진짜. 약간 겉멋이 좀 들었네요. 운전에. 이번에도 역시 능수능란한 운전 실력을 뽐내는 찬민 씨. 마찬가지로 코너를 돌아 횡단보도를 향해 진입하는 순간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속도로 돌진하는 마네킹. 이제 뛰는 보행자, 뛰는 보행자. 과연 찬민 씨는 사고를 피할 수 있을까요? 진짜 놀라셨어요. 마네킹을 발견한 찬민 씨.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보지만 자동차에 부딪혀 날아가는 마네킹. 기분 진짜 이상하겠다. 마네킹이 감정이죠.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잔뜩 놀란 표정인데 말도 안 돼. 시야에 갑자기 들어와서 브레이크 밟는 속도가 이게 실제라고 생각을 해봐요. 와 진짜 깜짝 놀랐네. 마네킹이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좀 어땠어요? 아까 처음 했을 때는 그냥 오는 거 보고 그냥 서서 아무 그런 게 이상한 게 없었는데 두 번째 갑자기 확 튀어나왔잖아요. 그때는 이미 브레이크 밟았는데도 손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한순간 끝 이미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저게 정답이에요. 실제 상황이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 아찔하죠. 이처럼 보행 중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행동은 운전자의 순간적인 제동 능력을 마비시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보행자는 도로를 건너기 전에 먼저 좌우를 살펴 차가 오는지 확인해야 하며 끝까지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며 천천히 걸어서 횡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보행 중 사망자 수가 OECD 국가 중 1위인데요. 그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보행 중 뛰는 행동 때문입니다. 보행자가 뛰면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사람은 뛸 때 본능적으로 앞을 보기 때문에 보행자가 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차가 오는 방향을 보면서 걸어서 횡단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면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도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찔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요, 안전을 위해서 끝까지 뛰지 않고 운전자와 아이 컨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이 컨택 한번 해볼까요? 예. 뭘 봐? 네네, 이런 거 아니죠? 내려. 이런 거 안 됩니다. 네. 최근 들어서 보행자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떠오른 게 있는데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가요? 이게 화면인가요? 정답이 이게 큰 원인이라고요? 네. 중앙선인가요? 정답이 정성. 네 글자라고 합니다. 네 글자. 나도 다 알았어. 함께 내가 뭐래?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사고가 횡단보도 사고가 많이 생긴다는 제가 거죠. 보면 남들이 가면 다 가요. 아. 군중 심리. 네. 남들이 가면 그래 다 가는데 차가 어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를 다치고 갈 거야? 뭐 이런 생각. 맞아요. 저요. 뭐요? 저 뭐요? 네. 파리 생각보다 많이 짧네요. 네. 스마트폰. 야,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실제 사고가 났어요. 아, 그래요? 이제 위계여자네. 막히는 상황이니까 스마트폰 이제 확인하다가 뒤에서 빵빵하니까 나도 모르게
앞으로 이제 브레이크를 뗐는데 그 앞에 차가 내려가죠. 뒤에서 이렇게 딱 빵 하면 갑자기 너 가야 되나? 그냥 무의식적으로 발을 떼거든요. 횡단보도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또 있잖아요, 뭐. 저희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쁜 여자. 죄송해요. 예쁜 여자. 아니, 지민 씨 괜찮아요. 지민 씨. 괜찮습니다. 오픈 행사 있잖아요. 오픈 행사. 그게 뭐예요? 오픈 행사. 옆에서 막 행사. 날이 오픈하면 이렇게 느실한 분들이 맞아. 그리고 그때 차가 되게 천천히 가요. 미안한데, 예,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요. 자, 보게 돼요. 자, 이 중에 과연 답이 있을지 공개해주세요. 답 있어. 아, 있을까요? 있어요. 오픈 행사. 휴대전화. 휴대전화. 그러면 정답을 맞히는 김지민 씨에게 다기능 소화권 드리도록 무단 횡단만큼이나 보행자와 운전자를 한순간에 위험에 빠뜨리는 이것. 어둠 속에 수상한 불빛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휴대전화. 뭐예요, 이거? 그 정체는 저런 영화 있지 않아요? 어두운 밤, 오직 스마트폰 불빛에 의존하며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괜히 안심이 되잖아요. 한 웹툰 작가는 이처럼 스마트폰을 밤낮 가리지 않고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들을 반딧불이에 빗대 혼딧불이라는 단어로 풍자했습니다. 말 되네요. 진짜 폴디뿔이다. 스마트폰을 향한 집착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아, 많이 보죠. 실제 5명 중 1명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거의 반대요.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의 한 번화가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도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있죠. 신호가 바뀌자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는데요. 통화를 하며 걷거나 통화도 위험해요. 안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어폰을 꽂은 채 음악을 들으며 건너는 사람들. 음악까지. 이종 세트 저거 안 돼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오직 스마트폰만을 주시하며 횡단보도를 걷는 모습인데요. 문자 메시지. 요새 휴대폰에 너무 재미난 게 많죠. 그러다 마주오는 사람과 부딪힐 뻔하기도 하고 김종국 씨처럼 투지 써야 돼요. 눈앞에 자동차가 지나가도 오로지 스마트폰만을 주시합니다. 절대 핸드폰 안 봐요.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그 시각 정보나 청각 정보 혹은 뭐 손동작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세 가지 이상을 저희가 신경을 사용하기 쓰고 때문에 있네요. 주변의 다른 위험한 그 대상이나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을 인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짜 저런 적 있어요. 모든 정보를 한 번에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근데 있습니다. 저게 범죄에 대해서 보행자의 주변 시야를 방해하는 스마트폰 사용. 왜냐면 주의를 그 인식하지 위험성은 않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일지 장소를 옮겨 또 다른 관찰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실험을 위해 작전 요원을 투입. 스마트폰에 주시하고 있는 사람의 옆으로 은밀히 다가가 예측 출발을 시도해 볼 텐데요. 저 문제 이때 심리.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 아직 신호가 안 바뀌었는데. 경찰관의 교통 통제에 안전하게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네.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며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한 녀석. 슬슬 다가가죠. 실험맨이죠? 실험맨이. 그 옆에 서 있는 실험 요원이 도로를 향해 한 발짝 내딛자 뒤따라 길을 건너려 합니다. 빨간불인데. 다른 분들까지 다. 그런데요. 여기 스마트폰 보시는 거. 휴대폰 보시는 분들이 스마트폰에 몰두하고 있는 또 다른 실험 대상 발견. 그 주변으로 요원들이 다가서는데 이번에도 예측 출발을 시도하자 뒤따라 길을 건너려 하는 학생. 이거 100%예요. 뒤늦게 신호등을 확인하는 어리둥절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관찰 실험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게 공중 심리가 무서운 게 진짜 뒤에 계신 분들도 다 따라오네요.
스마트폰에 주시하느라 길을 건너기 전에 신호등을 확인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끝까지 보네. 다시 한번 실험 요원들이 그 옆에 서서 도로를 향해 발을 내딛는데 또다시 뒤따라 건너려다가 신호를 확인하고 당황한 모습인데요. 스마트폰 보다가 딴 생각에 빠져가지고 갑자기 가시니까 두 분이서 가시니까 아 파란불이다 싶어가지고 그냥 갔는데 아니어서 깜짝 놀랐어요. 보고 있어도 옆에 지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이처럼 보행자가 스마트폰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매년 급증하는 실정인데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크게 물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빨간불인 줄 모르고 통화를 하면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차량에 부딪혔는데요. 이 사고로 약 8개월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큰 중상을 입었지만 법원에서는 보행자에게 더 큰 과실을 물린 사례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스마트폰을 쥐고 있지 않으면 허전하고 견딜 수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김종국 씨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다 하셨는데 네. 저는 솔직히 김종국 씨가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스마트폰은 정말 재미있거든요. 아니요. 저도 사실 제가 이제 2G 전화기를 사용을 하는데 저도 사실 이제 인터넷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인터넷용 있어요. 제가 휴대전화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꾸기 전에는 사람들한테 되게 뭐라고 했었어요. 왜냐면 어느 순간 앉으면 다 전화기가 맞아. 진짜 외톨이셨죠. 대화가 없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제가 엄청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속 배터리가 너무 오래 안 가 이러는 거예요. 니들이 자꾸 보니까 안 가. 제가 그것도 매번 얘기를 했거든요. 배터리가 오래 안 간다고 계속 뭐라 그래요. 내 건 3일 가 3일. 배터리가 너무 오래 하는 거예요. 제 건 진짜 3일 가요.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이제 또 이게 하나의 또 문화가 되는 만큼 또 이제 규제도 어느 정도 또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 진짜 이게 저 그냥 간단하게 아이디어가 생각났는데 횡단보도 앞에서는 이게 그 전파 꺼지게. 방해가 돼가지고 살짝 꺼지는 거지. 좋다. 갑자기 와이프가 끊겨. 아니 그거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거 막는 거 나와요. 그거 막는 거. 자, 이번에 우리가 탈출해야 할 위기는 무엇일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실험을 위해 찾아온 곳은 귀여운 오리들이 있는 곳. 이동할 때 줄을 서서 이동하는 오리. 아이고. 항상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는데요. 한 줄로 서서 이동할 때 지키는 질서에는 오리들만의 규칙이 있는 걸까요? 그래서 앞에 서가는 오리 순서대로 번호를 지정해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이 저런다는 거. 실험에 앞서 오리의 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 이 번호표를 오리들에게 부착합니다. 이동할 때 맨 앞에 섰던 순서대로 번호표를 단 오리들. 근데 이게 안 바뀌니까 이렇게 목욕하기 좋아하는 오리들을 위해 대야에 깨끗한 목욕물을 준비했는데 오리들은 목욕을 할 때도 순서를 지켜 차례대로 목욕을 할까요? 귀엽겠다. 1번 오리, 2번 오리. 목욕물을 발견하자마자 다가오는 오리들. 일단 이동합니다.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목욕하기 전 목부터 죽이는데요. 목축에 있는 그런데 이때 4번 저리 가라. 4번 오리를 쫓아낸 1번 오리. 그리고 바로 2번 오리까지 쫓아냅니다. 1번이 2번 너도 저리 가. 너무 깊이 넣었어요. 간만에 때 좀 먹혀볼까? 혼낼만 했어요. 자 1번 들어갔어요. 1번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입수하는 1번 오리. 시원하다 시원해. 1번 오리의 목욕이 거의 끝나갈 무렵 눈치를 보다 입수한 오리는 2번이 들어가. 바로 2번 오리. 그래도 여기까지 우연히 같이 좀 봅시다. 빨리빨리 좀 합시다. 기다리고 있는 거 안 보여요? 기다리고 있네요. 아유 나간다 나가. 목욕을 마치고 대야에서 나오는 1번 오리. 나오는 것도 일단 먼저. 잠시 후 2번 오리도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데요. 야, 3번이 오면 대박이다. 이때 대야 쪽으로 다가오는 오리 한 마리. 아니 벌써 물이 이렇게 더러워졌네. 몇 번이죠? 안 되겠다 지금 빨리 들어가야지. 4번인가? 4번이죠? 1번과 2번 오리의 뒤를 이어 입수한 오리는 바로 4번 오리.
3번을 제치고 먼저 입수했는데요. 3번아, 어디 빨리 들어와. 목욕하기 싫었나? 난 목욕하기 싫은데. 그랬나 보다. 아, 목욕하기 싫었던 거야. 목욕을 마치고 나가는 4번 오리. 이제 5번. 4번 오리의 뒤를 이어 입수한 오리는 5번이면 대박. 3번이 아닌 5번 오리입니다. 3번은 진짜 싫었던 거야. 3번 오리는 여전히 목욕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목욕의 생각이 없으니까 안 들어간 거고. 목욕하기 싫었던 거야. 5번 오리의 목욕이 끝날 무렵 진짜 신기하네. 6번 오리가 대야주위를 맴돌다 입수합니다. 기다리는 거야. 6번은 이렇게 더러워요? 사이좋게 목욕하는 5번 오리와 6번 오리. 맨날 그런 걸로 있어가지고. 3번은 왜 목욕 안 한대니? 3번이 원래 좀 더럽잖아. 이때 목욕하는 곳에 나타난 3번 오리. 과연 목욕을 할까요? 계속 게으름만 피우고. 먹은 물을 마시네요. 오늘은 목욕할 기분이 아니야. 어머. 결국 그냥 자리를 떠나는 3번 오리. 아니 목욕을 하는 거가 전 되게 신기하네요. 이렇게 5번 오리와 6번 오리까지 차례대로 목욕을 마치고 나왔는데요. 이처럼 동물들 사이에는 서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싫었네요. 그런데 이때 위기 탈출 넘버원으로 날아던 제보. 안녕하세요. 강아지 2마리네요. 이 귀여운 강아지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집안이 조용한 날이 없고요. 항상 시끄럽고 매일매일 싸우고요. 싸우는 거다. 아무래도 이제 얘를 좀 더 오래 키웠다 보니까 그 사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자식을 낳으면은 오히려 첫째 아이한테 더 정감이 간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제 쟤도 그런 걸 아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맨날 이제 얘한테 시비 걸고 뭐 안고 있어도 뭐 계속 단한기가 시비 있어요, 걸고. 지금. 토리 일로 와. 얘들 선배에 대한 예우가 좀 없네요. 먼저 수컷 포메라니안 신바. 4년 전부터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집의 터줏대감. 그러나 토리가 등장한 후부터는 길을 잃을 날이 없다는데, 양말 아니에요? 그리고 1년 전부터 가족이 된 수컷 푸들 토리. 지나친 활달함과 넘치는 힘, 눈에 가시 같은 신바를 괴롭히는 게 맞나? 일단 신바와 토리의 평소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잠시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아, 벌써 질투하네요. 안 돼, 하지 마. 안 돼. 안 돼. 저거 싸우는 거 맞죠? 우는 거 그게가 아니야. 주인이 아무리 말려도 신바 괴롭히기를 멈추지 않는 토리. 신바, 너 이리 안 내려와? 진짜 질투가 많이 우리야, 나 좀 그만 괴롭혀. 저럴수록 주인은 첫 번째 강아지만 아끼고 그러다 보니 더 심해지고 싸움이. 몸싸우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싸우는 강아지들을 말리느라 힘이 다 빠진다는 주인. 이 강아지들은 왜 이렇게 싸우는 걸까요?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는 또 다른 집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집의 첫째 암컷 순딩이. 이름처럼 순하지만 엄마다운 듬직함이 매력. 순딩이가 낳은 이 집의 둘째, 봄처럼 귀여운 외모의 수컷 봄이. 이름 잘 져요. 닮았어요. 그리고 이 집의 셋째, 막내지만 가장 활발한 야망견공 예리엘. 싸움은 뭐 난리 나겠는데요? 처음에는 서로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산책 나가도 통제 잘 따르고 잘 놀고. 8월 초쯤에 이제 막내 이제 예리엘이 지가 뭐 신분 상승을 하려 그러는지 봄한테 이제 쿠데타를 그러니까 순딩이랑 일으키더라고요. 봄이는 모자지간이니까 괜찮은데 예리엘이 문제군요. 계속되는 싸움 때문에 현재는 두 개를 격리시켜 놓은 상태. 그것도 방법이죠. 개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주인이 물려 상처를 입기도 했다는데요. 왜냐면
진짜 심하게 큰 해버려요. 개니까. 이제 애들한테 이제 싸움 말리다가 몇 번 물리고 나니까 나중에는 싸움 말리는 게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경공들은 왜 이렇게 싸우는 걸까요? 다시 평화를 되찾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요즘 애견 천만시대라고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집집마다 애견 키우시는 분들 많은데 저렇게 서열 정리가 안 되면 이거 참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아, 저도 키워봤는데 저는 그 개 아래였어요. 서열이. 아니 저는 이제 한 마리씩 한 3마리를 키웠는데 세 마리. 네. 내가 널 이길 것 같다라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럴 때 근데 있어요. 이게 이를 드러내면 약간 무섭잖아요. 예. 그때가 실수였던 것 같아요. 제가 겁을 먹으니까 그 맞아, 후로부터는 맞아. 저만 보면 우렁우렁대고 맞아. 한번 지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한 6마리에서 7마리 정도. 저희 집에 개 아빠였네요. 많이 키우고 이렇게 안고 있다가 다른 개를 이렇게 딱 안잖아요. 얘 못 안게 하려고 얘가 얘를 막 물려버려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지 마! 이것만 해도 애들이 다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정태우 씨가 쟤는 아니까. 하면 개들이 어떻게 어디서 시시? 입이 나온 이유가 하도 물려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개들이 싸우지 않게 하려면 주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추천을 방법이 해보죠.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예전에 이름을 부르면서 먹이를 주는 거예요. 뭐냐면 딸기면은 딸기야 먹어. 그럼 딴 애 먹으면 딸기 먹어. 먹으려다가 딸기 거. 안 먹어 이러면 안 먹어요. 그러니까는 밥 먹을 때 서열을 확실하게 정해서. 네네네, 그러면 같은 논리로 안아줄 때도 네. 좀 순서대로 안아주면 어떨까요? 딸기 먼저 안아주고 그다음에 포도 안아주고. 아니 저는 오히려 공평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한꺼번에. 아니 그러니까 늘 딸기만 먹게 안아주고 뭐 그다음 초코 이렇게 정해놓고 하면은 애들이 미워할 거예요, 네, 맞아요. 개를. 그런 거 그래서 있어요. 한 번 딸기를 먼저 안았으면 나중에 초코 안아주고. 아니에요. 전 반대예요. 그러면은 뭔가 반란을 꿈꿀 것 같아요. 내가 딸기 이길 수 있겠는데 근데 요거를 아예 여지없이 그냥. 아니, 여지없이. 여지없이. 생각을 못하게. 생각을 못하게. 1등은 딸기다. 이렇게 확실하게. 인정을 해주는 거야. 해줘야 돼. 음식을 주는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확실하게 그걸 정해줘야 돼요. 아니 그걸 주인이 정한다고 걔네가 따를까요? 그냥 자기네들만의 서열이라. 그 보여요. 근데 걔들은 보여요. 걔네가 정해놓은 걸 내가 눈치 보고 그냥 거기서. 눈치를 까다니. 서열이 딱 보이기 때문에. 궁금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게요. 싸움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애견 훈련소 이웅종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전문가분이 또. 반려견 기를 때 2마리 길러졌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지금 현재 봐서는 저 푸들 토리가 서열이 5위고요. 신바가 밀려있는 상태거든요. 밀려있구나. 이웅종 대표가 진단한 두 강아지가 싸우는 이유는 토리가 화날만 하네요. 지금 토리하고 신바가 계속 이렇게 으르렁거려 싸우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견주님이 잘못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주인의 잘못은 과연 무엇일까요? 누구를 항상 감싸죠? 신바요. 왜 신바를 감쌌죠? 일단 이제 신바가 항상 좀 밀리니까 일단 신바를 먼저 항상 챙기는 것 같아요, 제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인의 어떤 행동이 두 강아지의 싸움을 부추기는 잘못된 행동일까요? 어머 어떡해. 네, 하지마 안 돼. 토리한테만. 첫째, 두 강아지가 싸울 때마다 힘이 센 강아지를 혼내고 약한 강아지를 안아준 것. 많이 봤어요. 예. 신바 앉아. 신바 앉아. 먼저 누는구나. 먼저. 둘이 앉아. 엄마. 둘째, 약한 강아지에게 먼저 먹이를 주고 힘이 센 강아지는 나중에 준 것. 여기 밥이 문제군요, 결국. 주인의 잘못된 행동은 항상 서열이 높은 토리보다 서열이 낮은 신바를 먼저 챙겼던 것인데요. 신발을 먼저 또 키워. 토리 행동은 시기 질투거든요. 내가 서열의 상인데 왜 이미 여기는 신바 서열이 네가 잡혀버린 엄마를 상태니까. 독차지하느냐. 그럼 이것은 걔들에게 또 엄청난 그 스트레스를 갖는 거거든요. 스트레스.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게 고쳐질까요? 첫째, 서열이 위인 강아지 먼저 먹이 주기. 간단한 방법이기도 한데. 둘이 앉아.
아니야, 신발 아니야. 신발 기다려. 왜냐면 저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우리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 신발라. 엄마가 오늘 좀 이상하네. 둘째, 서열이 위인 강아지 먼저 안아주기. 공책하자, 옳지. 아이고, 좋아. 모든 걸 이제 토리 먼저 해주네요. 산책을 나서자 서열 위인 푸들 토리가 앞서서 걷는 모습. 신났어요. 아우, 완전 신나. 싸운다. 과연 이들에게는 다시 평화가 찾아올까요? 그리고 이곳 고미와 예리엘의 집에도 전문가가 찾았습니다. 아, 덩치들이 엄청나네. 비켜. 이거지? 아유, 바빠요. 속체중 같아. 역시나 몸이 약한 고미 먼저 먹이를 챙겨주는 주인. 풀지 말고. 지금 고미가 예리엘보다 지금 서열이 우위라고 하나 지금 상태가 지금 좋아 보이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걸음걸이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건강 상태, 움직임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예리엘보다는 요즘 들어 더욱 몸이 안 좋아진 고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데 동물의 세계에서는 오로지 힘의 원리에 의해서 말씀하시네요. 서열이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더 마음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떡해. 내가 더 마음이 아파. 얘들마다 그래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마음이 안 좋으신가 봐요. 견주님의 역할은 이 상황을 한번 보셔가지고 예리엘이 정말 서열이 더 올라갈 거다 싶으면은 예리엘을 더 서열의 상위로 만들어주는 것이 더 좋아요. 엄마한테 정이 더 갔지 예리한테는 정이 더 가지는 아직 않았거든요. 그것도 사실 맞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걔들이 서열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걔들 스스로가 서열이 정해주게 해주는 것이 빨리 애들이 서열이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 주위에도 저런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얘기해줘요. 맞아요. 전문가의 조언 대로 약한 고미보다 힘이 센 예리엘을 먼저 쓰다듬어주고 예리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주는 주인. 약한 고미보다 힘이 센 예리엘과 먼저 놀아주고 먹이도 예리엘을 먼저 챙겨줍니다. 아량을 베풀고 이제 동생 잘 보살펴줘라. 세게 때리시면 그리고 며칠 뒤 다시 찾은 토리와 신반의 집. 토리와 신반의 사이는 요즘 어떤가요? 제가 바뀌니까 이제 토리하고 신바하고 서로 이제 싸우지도 않고 일단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토리 먼저 먹고 얌전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신바. 드디어 토리와 신반의 집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안 싸우는 게 어딥니까? 반려견들이 다투는 이유는 주인이 그들만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눈높이로 반려견들을 평가하지 말고 순리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힘센 사람이 서열 위라는 거 알았죠? 김종국 씨? 김종국 씨?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것도 그렇지만 그냥 사랑만 주면 되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내 방식대로의 사랑이 어쩌면 잘못된 행동을 불러올 수 있구나 싶어서요. 그렇네요. 그럴 수 있네요. 여기서 저희가 또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만 알고 있는 안전 비법이나 맞습니다.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신다면 네. 위기 탈출 넘버원 홈페이지 올려주세요. 저희가 다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탈출해야 될 위기는 뭘까요? 자. 식탐.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배가 부르다 못해 목까지 찼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배가 불러도 요것만은 더 먹을 수 있다 하는 음식 있죠? 사람이 뭐 있을까요? 목까지 찰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겠지만 찹니다. 왜냐면 사실 그럴 때도 놓칠 수 없는 게 전 단 것의 유혹. 단 거. 왜냐면 배가 너무 부르고 느끼할 때는 차라리 좀 달콤한 걸 먹어서 좀 누르고 싶다? 물려주는 게 아닐 텐데. 더 쌓이는 거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상 전 좀 싹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국수류. 면류. 이게 고기를 굽잖아요. 그럼 예. 진짜 저는 삼겹살을 좋아하거든요. 네네. 정말 네. 여기까지 찼는데 네. 저기가 동치미국수 하나 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냉면이랑 국수를 아우 먹고 싶다. 저는 지금 말이 나왔지만 남의 남의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고. 남이 먹는 거? 뺏어먹기. 맞아. 배불러 죽겠는데 꼭 하나씩 먹게 되더라고요. 난 제일 싫은 말이 한 입만이에요. 대부분 다 밥 다 드시고 나서 뒤에 뭐 디저트 드시잖아요. 네. 여러분들. 밥배 디저트 때는 배는 무조건 따로 있고요. 말도 안 돼. 배가 똑같은데 어떻게 따로 있어요? 위가 여러 개가 구역이 있나 봐요. 여기는 밥구역, 여기는 뭐 빵구역. 저는 가끔 내가 위가 세 개인가라는 생각이 해요. 밥을 소화하는 구역, 그리고 음료수 구역이 따로 있고 빵하고 케이크, 과자. 위가 알아서 다 나가요. 위가 알아서 아니 밥이 들어오면 야 이따 케이크 들어와야 돼. 좀 옆으로 더 가봐. 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가봐. 살다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네. 그래요.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머릿속에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그렇게 배 안에서 이렇게 좀 나누지 않나. 맞아. 너무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 진짜 네.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이 밥배와 디저트 배가 정말 따로 있는지를 저희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내시경으로 보러 내시경으로. 저도 어떻게 실험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궁금합니다. 저희가 한번 빨리 봐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아무리 배가 불러도 디저트는 또 먹을 수 있을까요? 먹방으로 유명한 인터넷 방송 BJ 엠브로. 날씬한 몸에도 불구하고 평소 그가 한 끼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메뉴는 소갈비찜 10인분에 공깃밥 8동기, 치킨 4마리, 스파게티 12인분. 엄청 많으셨어요.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식탐이 거대한 BJ 엠브로. 직접 만나봤는데요. 왜 그러세요? 네네, 평소에도 이제 많이 먹긴 많이 먹는데 아무래도 방송 때문에 조금 많이 먹는 그런 것도 있어요. 남들에 비해서는 보통 한 2배, 3배 정도는 좀 많이 먹는 편이죠. 오늘 먹방 메뉴는 쭈삼불고기 5인분, 소갈비 5인분, 통다리구이 치킨, 파이터 이런 분들이 많이 드시는 거기다 공깃밥 8공기까지. 아니, 진짜 이걸 한 끼에 먹는단 말이에요? 오늘 먹거리 잘 먹어볼게요. 본격적으로 먹기 전에 한 손에는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음식을 먹으며 방송을 하는 엠브로. 먹는 것만 하시나 봐요. 근데 인기가 많대요. DJ들이. 인터넷 방송을 하는 2시간 동안 일정한 속도로 철판 위에 음식을 비워가는데요. 아니 근데 속도가 치킨과 일정하다. 소갈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제 남은 건 쭈꾸미 삼겹살. 매운 거는 나중에. 잠시 먹는 걸 멈춘 엠브로. 혹시 배가 부른 건가요? 아니야, 아니야, 밥 비비려고, 밥 밥볶아. 비비려고. 내가 볼 땐 밥볶아. 갑자기 그치? 웬 깻잎을 거기에 아시네. 밥과 김가루, 치즈까지. 치즈. 아하, 치즈. 볶음밥을 만드는 거군요. 어떡해. 더 많아지죠, 야. 우와. 잘 비벼진 볶음밥을 한 입 가득 밀어넣기 시작하는데요. 아무리 배불러도 누가 보면 이제 막 먹기 시작한 줄 알겠. 진짜 먹네. 약간 짤 것 같은데. 철판 위에 엄청난 음식들은 물론 그릇에 담긴 밥까지 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싹싹 비워낸 엠브로. 아니 근데 더 놀라운 건 배에 일반 드는 사람들은 건 엄두도 없어요? 못 낼 음식의 양. 혹시 위 크기가 남다른 걸까요? 어머. 엠브로의 위 크기를 확인해보기 위해 한 병원의 영상의학과를 찾았는데요. 위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위 투시기로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엠브로와 체격이 비슷한 남성의 위와 비교해볼 텐데요. 두 사람 모두 배부르게 점심 식사를 한 상태. 먼저 일반 남성의 위를 검사해볼까요? 투시기 위로 올라가 위 크기를 확인했는데요. 조영재가 식도를 펴고 위로 들어가자 그 크기를 드러냅니다. 자, 이제 엠브로의 위를 볼 차례. 스스로도 자신의 위 크기가 궁금했었다는 엠브로.
과연 그의 위 크기는 남다른 차이가 있을까요? 2배 막. 엄청 늘어나 있을 거예요. 보자. 자, 위 크기가 서서히 위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한참 내려가는데? 가만 있어. 많이 안 큰 것 같은데. 한눈에 봐도 큰 차이가 느껴집니다. 위가 아닌데? 일반 남성의 위에 비해 엠브로 씨의 위 크기가 압도적으로 커져 있는 게 보이는데 지금 위가 이전에 보던 위에 비해서 용적이 한 1.5배 정도 더 늘어나 보입니다. 하루 10인분은 기본. 위가 꽉 차는 느낌이 들 때까지 식사를 하는 엠브로. 혹시 이 상태에서 디저트를 먹는 건 가능할까요? 배불러가지고 더 이상 이제 뭐 못 먹을 것 같아요. 배도 엄청 빵빵하고 물 한 모금도 이제 못 먹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평소 좋아하는 디저트를 본 엠브로. 표정이 바뀌었어요. 또 디저트는 또 다르니까요. 먹을까로 다시 시작하죠. 확실히 다르다면 또 드시네요. 한 입도 더 먹기 힘들 만큼 배가 부르다가 또 좋아하는 디저트를 보자 또 먹게 되는 연상. 과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직접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실험을 도와줄 주인공들이 들어오고 있네요. 반가운 얼굴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키 185cm, 몸무게 67kg, 호리호리한 몸매의 개그맨 양상국 씨. 어때 잘 드세요, 양상 씨? 키 179cm, 몸무게 95kg, 개그계 대표 큰바위 얼굴 김주호 씨. 정확한 위 검사를 위해 어제 저녁부터 오늘 점심까지 금식 중인 두 사람. 그래서 힘이 없구나. 굶었죠, 그럼 굶으라니까. 짜증났어. 아, 이걸 지금 오후 3시에 촬영한 게 말이 돼요? 어제 밤부터 굶으래놓고. 아, 한마디 해요, 빨리. 불만은 없는데 배가 너무 고파. 그럼 내가 뭐가 돼, 불만이 없으면. 나이지, 그새 나는. 살 빠졌어. 먼저 금식 중인 상국 씨 위 크기를 한번 볼까요? 지금 확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손을 내려. 위 투시기에 올라선 뒤 조영제를 삼키는데 상국 씨 위에요. 예. 금식 때문인지 길쭉하게 수축된 위의 모습. 아, 좁네요, 되게. 자, 이제 김주호 씨의 위 모습을 볼 차례인데요. 기대된다. 역시 조영제를 마시고 기계 앞에서 위 크기 확인. 작네? 놀랍게도 상국 씨 위보다 더 작은 모습인데요. 되게 작다. 위 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정상 좀 팽창된 위에 비해서 상당히 수축된 양상입니다. 안 먹어서 그런가? 최근에 현재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주호 씨. 다이어트 먹는 양을 줄이다 보니 위 크기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빨리 줄어요? 자, 금식 중인 두 사람에게 평소 좋아하는 초밥으로 점심 식사를 하게 할 텐데 배가 부를 때까지 먹고 난 뒤 위의 크기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이거 재밌겠다. 지금 현재 가장 초밥이 배달되는 경쾌한 소리. 그러니까 얼마나 늘어나는지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겠죠. 먹던데요? 뭐 먹으면서 15시간 만에 먹는 첫 식사. 허겁지겁 경쟁하듯 초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점점 먹는 속도가 느려지는 상국 씨. 근데 초밥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요. 그렇죠. 밥이라서. 상국 씨가 먹은 초밥은 총 17개. 양상국 씨가 지금 먹은 양이 한 1.5리터 되는데 우리가 보통 한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 먹게 되면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초밥을 먹기 전 위와 비교해 보니 위의 크기가 2배 이상 늘어나 보이는데요. 위가 고무줄 같네요. 상국 씨가 젓가락을 놓은 뒤에도 여전히 초밥을 먹고 있는 주호 씨. 기본 파이팅입니다. 몇 개 먹었을까요? 주호 씨가 먹은 초밥은 모두 30개. 2배. 식사 직후에 위를 확인해 보니 놀라울 정도로 위가 늘어나 있습니다. 김주호 씨도 아까 먹은 걸 보니까 한 2리터 이상 음식과 음료수통에 2리터 이상 먹었는데 위가 진짜 잘 위가 굉장히 늘어나네요. 많이 팽창되었고 충분히 포만감을 느낄 걸로 생각됩니다. 상국 씨보다 더 작은 위를 가졌던 주호 씨가 상국 씨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다이어트 전에 많이 먹었던 습관을 뇌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왜 기억해?
자, 이제 배가 불러 더 이상 초밥을 못 먹겠다는 두 사람에게 평소 좋아하는 디저트를 권해볼 텐데요. 빵이다. 평소 주호 씨가 좋아하는 디저트 도너츠와 상국 씨가 좋아하는 디저트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진짜 못 먹는다. 좋아하는 과일도 거부할 건가요? 네? 아, 이게 본능인가 봐요. 그리고 또 본인에게 좋아하는 걸 딱 줬잖아요. 맞아요. 이 정도는 먹을 수 있다. 이제 딱 한 입으로 또 시작합니다. 한 입만 먹어볼까? 과일 앞에서 또다시 상승하는 식욕. 근데 과일은 원래 또 디저트로 먹지 않나? 과일은? 나 사실 또 과일 좀 좋아하거든요. 표정이 밝아요. 과일 먹어도 되는 거야? 상국 씨가 과일 접시를 받아드는 그 순간 조금씩 움직이며 공간을 만드는 위. 여보, 지민 씨. 조금 전 배부르다는 표정을 온데간데 없이 나갈 거야. 너를 맛있게 먹는 상국 씨. 어머, 닭살보다. 놀랍게도 위는 더 많은 과일을 먹기 위해 공간을 계속해서 늘려가는데 포도알이 차이고 있어요 지금. 뇌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나 진짜 저리 비켜, 저리 비켜. 포도가 들어온다. 음식으로 꽉 차 보였던 위가 디저트를 먹는 동안 활발히 움직이며 공간을 만들어내는 모습 확인. 다 먹었어.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포도 한 송이를 모두 먹은 상국 씨. 그 맛있는 기억 때문에 더 드시는 것 같아요. 귀여워. 내가 만든. 이번엔 김주호 씨에게 평소 좋아하는 도너츠를 건네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분 기대돼요. 굉장히. 역시나 음식을 거부하는 주호 씨. 오만상치 뿌렸죠 지금? 과연 도너츠를 보고 같은 반응일까요? 뭔가에 이끌리다 자동으로 손 접시로 가는 주호 씨. 손이 이거 먹을 수 있을까? 먹을 수 있대. 이미 침 삼켰어. 이미 위는 작업 들어갔어요. 먹겠다는 의지를 갖자마자 운동이 더욱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위. 움직이잖아요. 도너츠를 먹고 난 뒤 위의 변화가 궁금해지는데요. 만족스러워요. 맛있게 도너츠를 먹는 동안 위에서는 더 많은 도너츠를 들어오게 할 자리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누가 만들어. 어머, 위가 왜 저래. 지민 씨 말처럼 됐네. 먹을수록 점점 더 늘어나는 공간. 사실이었어요. 도너츠를 먹기 전과 비교해봐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한하네요.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평소 좋아하는 디저트를 보게 되면 뇌는 당신을 속여 배가 아직 고픈 것처럼 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건데요. 그렇게 뇌에 계속 속다 보면 평소 자신이 먹는 양보다 훨씬 많이 먹는 과식을 하게 됩니다. 과식을 하다 보면 우리 몸은 그 과식한 것에 적응해서 많은 양의 음식을 먹어야지만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비만과 위장 질환을 일으키게 되고요. 따라서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규칙적인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부르게 먹고도 또 디저트를 먹는 건요. 바로 이 배가 고파서가 아니고 뇌가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맛있는 네. 맛을 기억하고 있다가 공간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아, 저는 깜짝 놀란 게 먹지도 않고 음식을 보자마자 위가 이렇게 제 스스로가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저의 위가 저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영특한 거. 영특한 거. 넘버원 안전 뉴스입니다. 오늘은 작업 현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가지고 드는 분들이 주목해야 할 소식입니다. 현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잘못된 자세로 근육을 무리하게 사용하면 허리를 다치기 쉬운데요. 반드시 허리는 편 상태에서 무릎을 굽혀 다리 힘으로 들고 물건은 몸 가까이 붙여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땐 작두기를 찾아주세요. 이 근육,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종국 씨, 그럼 제가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이상 넘버원 안전뉴스였습니다. 네가 나였더라면 널 사랑하지 않고는 못 살아. 어떻게 놓치겠어 너란 여자. 절대